오늘 조윤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유인의 서재, 오늘은 이 외교론입니다. 책 커버가 인상적이에요. 외교론 디플로마시라고 되어 있고. 해롤드 니콜슨 경입니다. 아마 니콜슨 경이고, 신봉용 교수, 건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약을 많이 하셨죠. 번역서도 워낙 많으시고, 신봉용 교수가 옮기셨고, 이 앞에 보면 이 신봉용 교수의 머리말도 있습니다. 이 머리말 보면 서현섭이라는 분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외교사와 외교 용어의 문제는 외무부의 서현섭 학제가 도와주었으며 이렇게 되는데, 이 서현섭이라는 분 제가 또 잘 아는, 혹시 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이 서현섭이라는 분은 왜 일본은 없다고 왜 국정원 하였던 누구죠? 전역 의원이 네.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썼을 때 이 서현섭 그 당시 직책이 뭐였는지 모르는데 외교관 하던 시절에 일본은 있다 하고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저도 그 책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반박이죠. 예. 근데 이 서현섭 씨가 제가 러시아 그러니까 옛날 구소련 특파원을 하던 시절에 구소련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참 이분은 전형적인 외교관인데 아마 우리 정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 조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외교부 우리나라 외교부에도 이 파벌이 굉장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물론 파벌이 굉장히 했고 이 서현섭 씨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약간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왕따 비슷한 분위기 이런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 휴가를 맡으면 다른 외교관들은 전부 구소련이 척박하니까 전부 이제 서부 유럽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는데 이 서현섭 씨는 오히려 휴가를 받아서 러시아 구소련 내부를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고 외교관 읽다가 서현섭이라는 이름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봤고. 자, 우리 조윤영 교수님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이시고요. 제가 잠깐 저서 공저도 있고 합니다만은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북한 어디로 가나, 현대국제정치학과 한국의 동아시아 미래 전략,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주로 이제 이런 이제 관심 분야를 가지고 계시고,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 미국, 북한 관계 전망, 한미동맹의 미래와 발전 방향, 이런 이제 논문도 쓰셨습니다.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상치 않게 저희 발사를 해가지고요. 아마 예. 정부도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저께까지만 해도 해체했다라는 이제 정보를 가지고 그게 무게 실리는 발언을 해가지고 아마 당분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논조가 이제 강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정보에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이제 허점이 있다라는 이제 논란이 우리의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북한 애들이 장난을 친 겁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미국과 공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쪽에서? 예, 주로 이제 그러한 정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예. 미국도 그런 식의 이제 논평을 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문제. 그래서 한미 간에 있어서의 공조체제, 정보에 대한 쉐어링이죠. 그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또 북한이 어떻게 이용했느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앞으로 당분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조체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제 정보 수집 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동안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국제관계도 진행 중이고 유야무야 제재의 목소리는 높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어떻게 좀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예. 국제사회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난의 소리는 높지만은 제재의 특별한 방법은 또 없고 이미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북한을 고립화시켜 놓고
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높은 수위의 그 어떤 제재라는 것이 이미 취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는 김정일과 똑같이 미사일이다, 핵이다, 어떻든 이런 것으로 남쪽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 협력 자금도 얻어내는 자력갱생의 뭐 개혁 개방 노선이 아니고 기존에 김정일이가 해오던 그런 노선을 그대로 간다고 선언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미사일은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 공고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즉 아무래도 권력 투쟁 속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그 김정은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아마 뭐 공고화됐다기보다는 그 불안한 상황일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가시적인 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뭐 아무래도 올해가 이제 그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라는 거에 비춰봐서 어떠한 선물을 하나 이제 내진 그 김일성에 대한 어떤 위협, 이것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무엇인가를 강성대국으로서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미사일 실험 발사 이런 것이 필요했을 거고요. 이런 것이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북한 지도 계층에게 김정은 체제가 이제 앞으로 공고화된다, 위협이다, 가업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것이 이제 과연 이 밖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그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오바마 2기라고 불려지는 이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고 여전히 그 이 대북 정책은 미국에 있어가지고 대북 정책은 후순위에 밀려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를 좀 쳐다봐라. 우리도 좀 필요로 한다. 우리 또 정책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메시지가 이제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요. 지금 말씀 중에 김정일 체제가 김정은이 체제가 완전히 공고해진 것 같지는 않다. 그 과정에 있다 이런 느낌이 제가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죠. 김일성 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건국 이후로 쭉 보게 되면은 전쟁 중에도 권력 투쟁을 했고요. 할아버지는 그리고 비로소 70년 초반이 돼서야 이제 김일성 체제라는 유일 체제가 거의 확실히 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 20년 이상의 이제 그 투쟁을 통해서 할아버지 김일성의 나라를 만든 거고 그것을 공고히 물려받은 김정일 체제도 사실은 상당 시간 걸렸습니다. 그 제왕학을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거의 10여 년 이상을 걸쳐가지고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김정은 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앞선 두 체제보다는 상당히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받은 거잖아요. 레이터머스도 약하고 3대 세습이라든 그리고 본인도 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죠. 단지 이제 김경이라는 이제 고모를 통해서 장성택이라는 이제 고모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은 본인이 어떠한 그 제왕학에 대한 어떠한 그 연습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약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참 김정은은 제가 볼 때 부잣집애처럼 이렇게 복닥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역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30살밖에 안 된 친구들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핵폭탄에 미사일에 또 가난한 주민들의 취약한 권력의 독재자라는 자리에 이제 물려받은 것은 그런 것이고 나이는 어리고 저는 아마 이 김정은이가 참 이 애비를 잘못 만난 2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정보관계 고위 인사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 김정은이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김정은 의록이 쭉 나오잖아요. 발언록이. 발언록을 보면 하루에 서너 번씩 반동분자를 색출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바늘 떨어지는 소리, 그건 일부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만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듣고 그 반동분자를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루에 3번씩 한대요. 2번, 3번. 그래서 그게 이제 쭉
말하자면 감청은 아닌 것 같고, 그 대화록이 이제 쭉 보고가 되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이거 김정은이가 뭐 그러면은 반동분자를 색출해라고 저렇게 악을 쓴다는 얘기 자체가 아직도 좀 불안한 건가 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네. 이제 식량 문제도 있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고, 이런 네. 상황 속에서 권력이라는 게 이제 선택받은 권력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 독재체제로 이어져 나가는데, 뭔가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감시와 폭압과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만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봐야겠죠. 사실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외교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교라는 관점에서 지금 남북 관계는 정상적 외교 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기의 관점에 따라 다르는데 예. 이제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두 국가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하나는 또 이제 가령 이 두 체제를 이제 통합을 이제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 특수한 관계의 이제 체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교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는 또 특수한 관계로서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북한에 대한 네. 입장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적으로 보느냐, 동반자로 보느냐, 음. 또 따라서는 이제 지도부는 적으로 보고 민중은 이제 동족으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북한에 대한 이 접근, 정책 이런 것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 행위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행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북한은 정상적인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틴한 외교라고 얘기되는 정상적인 뭐 예를 들어서 또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는 아닌 거죠. 분명히.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역대 이제 정권별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상당히 좀 이 대외 정책을 이제 나눠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대북 정책으로 보고 또는 이제 통일 정책으로 보고 예. 또는 이제 뭐 외교 정책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면 대외 정책 안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국내 정책과 국외 정책, 대외 예. 정책으로 보는데 그런 큰 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서 이제 대북 정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큰 틀에서 외교 정책을 피면서 거기서 이제 대북 정책도 하고 통일 정책도 보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외교 정책을 좀 우선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 정책보다는 이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굉장히 외교 정책에서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고 남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보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시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 이제 약간 이제 삐걱거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 간에 있어서의 관계보다는 남북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 이제 육자 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육자 회담이라는 틀이 있는 거죠. 근데 육자회담이라는 틀이 북한 문제를 이제 어떻든 핸들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죠. 예.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된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내릴 아니면 수가 육자가 너무 이해관계가 다 다른가요? 너무 다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육자회담이 잘 작동이 됐으면은 이것이 앞으로 동아시아 외교, 예.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굉장히 좋은 그 다자 외교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자 외교라고 보는데요. 뭐 예교란 얘기를 굳이 하자 그러면은 이제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아시아의 예, 이 중요 그렇습니다. 현안들을 나눈다 그래서 예. 이제 육자라는 거고 이것을 좀 더 큰 틀에서 얘기하면 다자 외교의 틀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틀이지만은 이러한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를 다룸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어떠한 어떤 레슨으로 가지고 그것은 이제 추후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위기 문제가 발생하면은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지금은 북한 핵이라는 게 이제 육자회담의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 또는 방법론
또는 어떤 시스템 자체는 동북아 전체 문제를 다루는 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 안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지 예, 않습니까? 이제 군사 문제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그 잘 해결하고 나면은 뭐 동아시아에 있어서 뭐 위기 문제라든지 예.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에 있어서의 그 쓰나미, 지진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일본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혼자 그 위기가 말하자면 우리가 외교 또는 협력의 네. 무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말하자면 전쟁도 외교에 들어 하나의 수단이죠. 어떻게 수단이죠. 보면 뭐 바이체크 얘기인가요? 예. 전쟁은 뭐 정책의 연장이다. 예, 최종의 이제 외교적 수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쟁도 있을 것이고 무슨 FTA 같은 이제 경제협력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뭐 인도적 원조라든지 뭐 이런 영역 또는 인권 관련 그런 영역, 뭐 외교 영역도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많습니다. 많고 요즘에 와서는 주로 이제 그 해롤드 니콜슨 시절에서는 외교라는 것이 이제 국가와 국가의 만남. 그래서 이제 정부와의 정부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와서 이제 그 시대하고 지금은 다른 게 이 공공외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국민들 속으로 파고드는 외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은 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타 국가의 국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 그 모든 국민들에게 전 세계 국민들에게 파고들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그 반미 감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고 뭐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반미 감정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공공 외교를 중요시 여기는 게 국민들로 파고들어서 왜 저 사람들이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이 반미 감정이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외교관들로 하여금 넥타이만 메고 정부 사람들만 만날 게 아니라 등산화를 신고 국민들을 만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있습니다. 그 누구였나 스티븐슨 요 전 대사였죠. 등치 아주 책이 좋죠. 그 스티븐슨이 뭐 말하자면 4대강을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간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현지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일종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공공외교 범죄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장관이 이제 클린턴 장관이죠. 이제 한때 이제 강조했던 게 좀 넥타이만 매지 말고 너무 드레스업 하고 다니지만 말고 좀 편안한 복장으로 국민들에게 좀 접근을 해라.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의 외교도 좀 설명하고 좀 미국의 외교라는 게 그렇게 권위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국민들로 파고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공공외교라는 것을 이제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국민들을 접촉하라는 그런 얘기.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중국인이 갔죠. 한국 주재 미국 대사도 에스닉 그러니까 한국인이 온 거죠. 그렇죠. 성킴. 성킴.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겁니다, 그죠?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좀 우리로 봐서는 미국에서는 고려해서 이제 한국 이제 피가 흐르는 이제 외교관을 이제 서울 한국에다가 이제 파견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좀 미국에 굉장히 힘 있는 대사가 좀 와가지고 한국 문제를 좀 더 미국 그 워싱턴 정가에 심각하게 좀 중요 이슈로 퍼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대사가 오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또 일면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외교론입니다. 외교학을 또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외교 외교란 뭐다? 외교는 아까 해롤드 니콜슨 경의 얘기를 좀 이 책의 저자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 고대로부터 있어 왔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와 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적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와 다른 종족이나 집단이 생김으로부터 외교는 발생했다라고 봐야겠죠. 둘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그 외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것이 이제 외교의 이제 중요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우리가 얘기할 때 외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갈등 혹은 전쟁, 분쟁, 적대시
말하자면 한 문화권과 하나의 어떤 정치 단위와 다른 정치 단위가 만났을 때 항용이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근데 사실 먼 장래로부터 보면 갈등 아닌 말하자면 우호적 관계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외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이제 그쪽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우호국이죠. 동맹국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친한 국가들끼리 이제 동맹 외교가 동맹 외교 같은 건 맺어지고 또 적과는 또 문제가 생기면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군사적인 대립만 예. 펼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때 책에 제가 잠깐 보니까 뭐 그 시절에는 목청이 큰 사람, 네. 그때 물론 마이크가 없고 했겠습니다만은 목청 큰 사람도 외교관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스 얘기 있고 그리스 로마 얘기가 있고 뭐 쭉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물론 이제 저자가 해롤드 니콜슨이고 이 책이 1938년인가 9년인가 39년. 예. 9년입니까? 예. 에세이진 것 같아요. 그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죠. 예. 쓰여진 거고, 이 니콜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인이고, 그죠? 이거 실제로 또 외교관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전업 작가로 돌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읽으면서 느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삼국지를 보면, 별별이 이제 책사와 전령들이 뭐 이 나라 저 나라를 넘나들면서 뭐 어마어마한 외교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외교의 범죄되는 거죠. 예, 이 신봉 에롤드 니콜슨 경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옛날 외교의 기원들이 예. 주로 이제 그런 이 전령들이 예. 솔직히 그 외교의 시족격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숨 걸고 다니고. 예, 목숨 걸고 다니고 그리고 백기 들고 가면은 받아주고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펠로폰네시온 전쟁 예, 예를 예, 들면서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전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회의를 할 때 스파르타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앉아 있고 자기네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거를 스파르타한테 좀 어느 정도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회의를 와가지고 이 아테네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물론 이제 속 깊은 얘기들은 안 하겠지만은 너희들도 와서 들어봐. 네, 들어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전쟁을 하면 이런 그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 알고 가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로 왔다 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저 나라에 있어서의 상황이 어떤 건지 뭐 이렇게 서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것은 이 책에서 보는 제가 이 책을 쭉 보니까 이 책은 전문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또는 그 전문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말하자면 교육용으로 쓰여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 외교관의 어떤 특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성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특성이라는 것은 전문 외교관은 말하자면 일단 거짓말을 잘해야 되고 좀 뻔뻔스러워야 되고 말하자면 아주 기만과 무슨 이런 데 능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외교관의 자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뭐 고결한 인품과 용기를 가지고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사에 사려 깊은 중용을 지키며 얄팍한 수가 얼마나 위험하며 이성과 중용과 자제와 인내와 지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두어야 하는 거다. 외교를 잘하려면. 고결한 인품과 용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글쎄요. 어떤 것이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적인 또는 음모술수적인 이 니콜슨 경이 얘기하는 것은 좋은 외교란 얘기하면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겉모술수 이런 것보다는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신용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외교가 가장 좋은 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외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고 서로 간의 그 컨피던스 빌딩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전쟁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직이 가장 좋은 팔러시 뜻이 그런 식으로 정통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정직이 가장 좋은 팔러시라는 것은 약자들의 입장 아닌가요? 오히려 강자에게 필요한 겁니까? 강자에게도 필요한 거죠. 예. 일관성을 네. 보여준다는 예. 점에서.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또 약간 니콜슨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 현실주의적 입장에 있는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이 현실주의 힘을 바탕으로 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그것 자체보다는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고 진실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또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국가 자체는 힘을 강한 국가를 얘기를 하지만 예. 외교관에 있어서의 자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깔고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니콜슨 경이 얘기하는 그런 자질에는 뭐 통찰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뭐 지적인 그 어떠한 이 호기심이라든지 지식을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외교관이 갖춰야 될 아주 상위의 그 어떠한 지적 능력은 갖춰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관용적이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전문 외교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스펙이 요구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말하자면 이제 어떤 특정 국가의 대사가 된다고 한다면 우선 굉장한 지식이 요구될 거고 뭐 언어적인 숙련도가 있어야 될 거고 막 세계사에 대한 막 보편적인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도 있어야 될 거고 애국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어떤 요구되는 스펙이 좀 현실성 있는 스펙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직업인들 뿐인가요? 아무래도 그 우리 외교관들만 봐도 예. 상당히 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 어떤 지적 능력이나 예. 학력 같은 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뭐 어느 분야보다도 그렇습니다. 가장 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 자부심도 강하죠. 그리고 애국심도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낮게 그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지금 세상이 원하는 어떤 높은 자질 이런 측면은 굉장히 갖춰져 있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이 간용이나 성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는 있다고 봐야겠죠. 애국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애국심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애국심이라고 덕목이라고 봐야겠죠. 예. 예. 애국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 제가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외교 장관으로 유명했던 그로미코가 있잖아요. 그 그로미코가 나중에 이제 그루지아 대통령도 되고 했었습니다만 그 그로미코의 자서전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 게 외교관들은 자기들끼리의 동업자 의식이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심보다 때로는 더 강해서 강하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교관들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없음을 지향한다.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게끔.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떤 해결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멸되는 거, 그냥 이렇게 관심을 안 끌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국의 약점을 상대 협상자에게 알려줘서 폭로를 시키더라도 말하자면 빨리 이 문제가 조용한 상태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위 우리 일반적인 애국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외교장관을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외교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의 기술. 그 외교의 기술이. 그러니까 그 어떤 테크닉,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펀더멘탈한 어떤 원칙이나 자질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그리고 요즘에 있어서 외교에 보면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불거져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그럭저럭 넘어가는 머들링스로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북핵 문제도 보면은 미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불거져 나오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머들링스로
그냥 덮고 넘어가는. 본인들 그 시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게끔.